제 개인이 가진 유일한 전 무기는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여윳돈을 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 개인도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인기 있는 유망 섹터를 선진입을 해야겠죠. 비인기 종목에서 대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IT라고 하면 네카오가 있을 거고, 그 소외된 섹터의 대장들을 잡고 있으면 결국 시간이 지나서 돈이 들어오는 유동성이 몰리는 시기가 왔을 때는 나는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매경 자이언트TV 안갑성 이자입니다. 2020년, 2021년 두 해 동안 주식과 부동산, 코인 가리지 않고 많이 올랐던 해가 있었죠. 그 당시 경제적 자유, 소위 파이어족 인증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많았던 파이어족 분들이 2022년 하락장 이후에 한때 또 영끌족 이미지가 더해지면서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어떻게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제 평범한 직장인 출신으로 구축 빌라에서 시작하셔가지고 전세 대출로 신혼생활을 시작하신 지 5년 만에 자산 규모는 8배, 그리고 순자산 규모는 12배로 불리시는데 성공한 그 성공 스토리를 좀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파이어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본인을 소개해주신 네이버 경제 분야의 유명 블로거시기도 합니다. 은퇴연구소 운영자 겸 부의 지식사전 신간 작가님이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상 오늘 인터뷰에 앞서서 작가님이 현재 유튜브 출연에 좀 보수적인 회사를 다니시는 현직 직장인이라는 좀 감안하셔가지고 부득이하게 얼굴을 좀 가린다는 점 먼저 양해를 시청자분들께 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잘 스토리만 보자면 되게 좀 그 주변에서 이제 구축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다. 이것만큼 좀 되게 어떻게 보면 한국의 많은 그 개인 투자분들을 대변하는 그런 위치에서 이 투자 생활을 시작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요. 5년 만에 자산을 크게 불리셨다고 일단 책에서 소개해 주셨는데, 이 자산을 정말 일반인 입장에서 불리시는데 가장 결정적인 그 사건, 이벤트는 어떤 거였나요? 사실 이제 보통 경우 같은 경우 보면 최근에 이제 16년도 말에서 21년도 말 부동산이 폭등했던 시기,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즌 때 코스피가 3,000을 뚫고 막 올라갔던 시기, 그때 이제 자산의 점프를 이룩하신 분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런 자산의 점프로 저 같은 경우 돈을 번 건 아니거든요. 특별히 이제 계기가 있어서 번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단지 이제 소득 파이프의 크기를 꾸준히 키워왔습니다. 매년 조금씩 이제 부동산도 사 모으고, 주식도 사 모으고, 자산도 사 모으고, 그렇게 지금 재산을 불렸고, 그리고 지금 그래서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지방에 아파트 2채, 상가 분양권, 예적금, 이렇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것도 그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핵심의 재테크의 출발점 자체가 이제 블로그. 일단 사실 네이버에서 유명 경제 블로거시기 때문에 어떻게 대기업 연봉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일단 현금 흐름을 네이버 블로그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간혹 또 이제 블로그 마케팅이나 이런 사실 정보글이 많이 돌아다니긴 하지만 블로그 나름 이미 포하다, 하는 사람만 잘 된다, 아니면 블로그를 잘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분들께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이제 아마 블로그를 운영했다고 포기하신 분들도 많고, 지금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블로그라는 게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블로그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 꾸준히 하게 되는 원동력이 중요한 거잖아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근데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애드포스트 수익이나 이런 게 치킨 값이다, 커피 값이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이 안 날 거라고 생각해서 시작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아무런 소득이 안 나는데 하루에 한 2시간씩, 3시간씩 글 쓴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이 창출돼야 그 수익을 보고 이렇게 더 원동력을 얻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흔히 말하는 동기부여라고 하잖아요. 그런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블로그로 그렇게 동기부여가 될 때까지 끌어올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추천을 드리는 게,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셔라. 내가 만약에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주식 용어라던가, 아니면 각종 기업 분석이라던가, 이런 걸 내가 공부하면서 남들한테 알려준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계속 컨텐츠가 쌓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실력도 쌓이고, 그러다 보면 글도 수월하게 쓰게 되고, 이제 어느 정도 그 블로그의 유입 방문자 수도 늘고, 이제 그걸 수익화로 전환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 온전히 이해해서 이제 글을 쓴다는 거는 내 걸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공부하는 거는 쉽지만 그걸 이해해서 남들에게 알려줄 정도로 스스로 소화했다는 거는 그 자체가 이제 본인에게 자양분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서 블로그를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서의 방문자를 극대화하다 보면 결국 수익화까지 이어지니까
그렇게 접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블로그에서 어쨌든 방문자를 극대화하고 수익화까지 이어지려면 또 거쳐야 될 많은 단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뭐 관리해야 될 각종 통계 지표나 사실 자료들도 네이버 블로그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이제 많이 챙겨야 되는 게 블로거들의 이제 현실인데, 그럼 현실적으로 이런 블로그 활동을 통해서 실제 수익화까지 이어지려면 어떤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되나요? 일단 노출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통 이제 유튜브랑 비교를 해보자면 유튜브는 사실 뭐 노출 기반의 알고리즘이잖아요. 내가 보기 싫어도 다 뜨니까. 그리고 쇼츠라는 걸 통해서 계속 노출이 되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어그로를 끌면 거기 들어가서 뭐 보게 되면 방문자 수가 늘고, 그래서 썸네일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블로그는 아니거든요.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검색 기반의 그 플랫폼이다 보니까 그 네이버라는 뭐 글로벌리 큰 회사잖아요.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상당히 큰 회사인데, 블로그는 이 검색 기능이 죽으면 회사가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라는 회사의 이제 지상 과제는 어떻게 양질의 글들을 상위에 노출시켜 줄까? 내가 쓴 글이 정말 양질의 글이면 내가 싫어도 네이버가 알아서 그걸 상위에 노출시켜 줄 거예요. 왜냐면 네이버의 그 지상 과제니까. 검색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 블로그가 쓴 글들을 보고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뭐 양질의 글이라면 오랫동안 체류를 하겠죠. 그런 글들을 상에 노출시켜 주는데, 단계별로 따지자면 일단 첫 번째로 노출이 돼야 됩니다. 그 말은 이제 뭐 양질의 글들을 써와서 어느 정도 콘텐츠가 쌓여 있다는 거고, 그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 내가 뭐 CPA 광고글을 끌어와서 써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동으로 달리는 애드포스트라는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보통 1방문자가 2, 3만 명쯤 되는 블로그라면 애드포스트 수익으로 한 100에서 200만 원 정도 수익은 날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뭐 제휴 광고라고 하는 CPA, 클릭 퍼 액션이라고 불러서 뭐 쿠팡 파트너스처럼 누군가 내 블로그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물건을 구매한다든가 아니면 계약을 맺는다든가 이런 행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제휴 광고를 맺어서 뭐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원고 대행이라고 해서 뭐 글을 받아다 쓰면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상위 블로그들은 한 2, 30만 원 정도 받거든요. 글 하나당.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일단 상위 노출만 되면 수익화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상위 노출, 양질의 글을 각자 자신만이 관심 분야를 공부하면서 또 남들에게 쉽게 알려준다는 생각으로 양질의 글을 쓰다 보면은 또 이런 하나하나 이런 광고글이라든지 또 애드포스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사실 이것도 여쭤보고 싶을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최근 물가도 많이 과거에 대비 올랐다 보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 추가적인 소득을 파이프라인에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됐고, 요즘 많은 직장인분들께서 뭐 엔잡러, 뭐 각종 부업에 대해서 다양한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일을 안 해도 재산이 늘어나면 부자고 일을 안 하면 재산이 줄어드는 게 서민이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이 부자와 가난한 자, 어떻게 보면 이 전체적으로 가난한 자 포지션에서 출발해서 지금 부자를 향해 빠르게 가고 계신 이제 작가님 입장에서 이 평범한 서민이 부자가 되려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나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부자 빈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자본에 대한 경험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수학 문제 같은 거예요. 수학 문제를 내가 모르는 수학 문제를 처음에 딱 맞닥뜨리면 너무 어렵잖아요. 막연하고 막막하고. 근데 이걸 풀고 나서 그 풀이법만 알고 나면 다음번에 그 수학 문제 보면 그래서 너무 쉬운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이거 왜 몰랐지? 너무 쉬운데? 근데 또 돌이켜보면 모를 때는 너무 어렵지만 알고 나면 너무 쉬운 게 수학 문제잖아요. 자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자 같은 경우는 작게나마 시작을 하셨겠죠. 뭐 금수저가 아니라 일반적인 자수성가한 부자들이라면, 그리고 이제 사업의 영역에 있으신 분들이 아니고 이제 평범한 근로자들인데 어느 정도 이제 자산의 크기를 늘리신 분들, 예를 들어 아파트를 한두 채씩 사고 팔고 아니면 주식을 사고 팔고 하면서 자산의 크기를 점점 불려가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경험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피상적으로 내가 책을 봐서 아는 것과 그리고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체득하는 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부자들은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 그 경험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아파트의 크기도 커지고 상가로 수익형 부동산으로 넘어가고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부자와 빈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출발점에서 시작을 해야 되냐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일단 그거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돈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쉬운 말이거든요.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잖아요. 돈을 계속 찍어내니 당연히 화폐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자산 가치는 오르잖아요. 예를 들어 페드가 지금 계속 이제 금리를 뭐 인상해가지고 물가를 잡는다고 하는데, 페드가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물가 상승률이 2%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2%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잡으면 딱 34년이 지나면 정확하게 화폐 가치가 절반이 되거든요. 근데 뭐 지금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경제 성장을 했던 8, 90년대 때 금리가 훨씬 높았잖아요. 그땐 화폐 가치 하락 속도가 더 빨랐을 거고, 아니면 지금 뭐 베트남만 보더라도 자국민 기준으로 뭐 예금 금리가 한 7%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글로벌리 뭐 그런 나라들만 보더라도 화폐 가치 속도는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 화폐 가치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그만큼 자산의 가치 늘어나니까 내가 돈이 있으면 이걸 쓸 게 아니라 자산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당장에 크게 할 수 없다라면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뭐 부동산을 살 수도 있는 거고, 작게 뭐 이제 뭐 구분 상가나 뭐 작은 오피스텔도 괜찮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커진다면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조그마한 상가가 될 수도, 더 큰 상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더 커지면 꼬마 빌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주식도 마찬가지로 배당이 있잖아요. 그 배당주를 통해서 내가 이런 자본을 늘리는, 아니면은 뭐 자본 소득이 생기는 이런 경험들을 하다 보면 그렇게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경험을 하다 보면 그걸 계속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작가님께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돈에 대한 이해도 서민이 이제 부자를 향해 가기 위해서 출발점 중에 하나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저희 채널이 사실 그 주식 위주의 그 채널이다 보니까 주로 전문가분들 인터뷰할 때도 이제 주식 투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시드 중에서 또 일부만 또 주식 투자를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작가님의 뭐 개인적인 뭐 주식 투자 스타일이 있다면 어떤 스타일인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 주식으로 지금 운영하는 돈이 한 1억에서 한 1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제 주식을 운영을 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팔사팔을 많이 하진 않거든요. 사팔사팔을 많이 하지 않고. 근데 왜냐면 주식을 전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개인이 이제 주식으로 돈을 벌기 가장 큰 어려운 이유가 체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모든 스포츠 경기는 남녀 경기가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기록 경기는 남녀가 구분되어 있고, 남자 안에서도 여자 안에서도 뭐 몸무게에 따라서 뭐 각종 기준에 따라서 체급이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체급이 없잖아요. 지금 제가 뭐 TSMC가 뭐 워렌 버핏이 4분 팔았던 걸 수도 있고, 제가 판 삼성전자 주식을 뭐 피터 린치가 샀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체급이 없다 보니까 뭐 정말 유수의 명문 대학교를 나와서 그것만 공부하고 기관 투자자로 들어가서 그 막대한 자금을 운영하는 분들과 개미들이 싸우는 거니까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체급에서 많이 어렵다고 보고, 그리고 매수 타이밍인데 보통 개인들이 주식을 산다라고 하면 뭐 듣고 사는 거잖아요. 어디를 통해서 들은지 모르죠. 친구가 얘기해줬든 아니면 뉴스에서 봤든 찌라시에서 봤든 뭘 봤든 보고 사는데, 이미 내가 들어서 살 정도면 그 재료들은 다 오픈된 상태인 거고, 그리고 가격에 선반영이 돼 있잖아요. 주식이라는 거, 주가는 뭐 미래 가치를 끌어다가 쓰는 거니까 그런 미래 가치는 이미 가격에 선반영이 돼 있으니 이미 내가 매수할 타이밍에는 비싼 거죠. 이미 나는 고점에 사는 거고. 그리고 팔 때도 파는 게 더 어렵잖아요. 파는 거는 내가 그 회사의 적정 가치가 얼마인지라는 걸 명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물론 뭐 PER이나 PBR이나 ROE나 각종 수치가 있죠. 각종 수치를 통해서 적정 기업의 가치를 판단을 하겠지만, 근데 그 주식이라는 게 이런 숫자에 의해서 움직이진 않잖아요. 사람 심리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많고, 그리고 최근에 뭐 에코프로 같이 뭐 계속 증권사에서도 그 가치를 뭐 계속 적정 가치를 계속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먼저 가는, 뭐 이런 사람들의 분석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주가가 먼저 가고 분석이 따라가다 보니까 파는 시점도 관리하기가 어렵고, 또 더 큰 거는 어쨌든 코스피라는 게 이제 한 2,000조 정도 되는 코스피 시장 안에서 뭐 대주주 물량을 빼고 실제로 유통되는 부분은 뭐 적을 텐데, 어쨌든 일정 유동성 안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일정 유동성 안에서 움직이는 건데, 그 인기 테마에 따라서 아무리 기업 가치가 좋고 아무리 이 기업에 유망하더라도, 근데 비인기 섹터면 오르지 않잖아요. 인기 섹터로 돈이 몰리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지금 2차 전지 셀 업체나 아니면 2차 전지 뭐 양극재 업체들이나 이런 거에 돈이 몰리는 것처럼, 거기에 몰리려면 결국은 뭐 게임 회사에서 돈이 빠지고 바이오에서 돈이 빠지고 각종 다른 섹터에서 돈이 빠져야 그 기업이 주가가 오르는 거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미들이 사실 돈을 벌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부분, 일단은 체급 구분을 안 하는 게 주식 시장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가 상대할 수 있는 기관이 정말 월가의 최고 실력을 갖춘 헤지펀드더라도 어떻게 보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측면이 있는 게 또 현실이고, 또 현실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적정 가치 산정이 어려운, 적정 주가 산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매매 타이밍 잡는 게 참 어렵다. 그리고 또 코스피도 이 자금을 생각해 봤을 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결국 테마별 순환매 속에서 결국 인기 업종이 아닌 소외 업종에 대해서는 돈이 쭉쭉 빠져나가면서 그렇다고 또 하방이 좀 제대로 방어가 안 되는 그런 측면을 많이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굳이 국장을 이제 남아 계신 분들은 그런 또 다음 다가올 테마 업종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도 이제 네이버 블로그인 이제 은퇴연구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를 주고 계신데, 작가님께서 좀 보시기에 좀 유망한 주식 투자 업종 같은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개인이 가진 유일한 무기는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윳돈을 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 개인도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인기 있는 뭐 유망 섹터를 선진입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2차 전지가 유망해, 지금 뭐 엔터주가 떴어라고 해서 지금 들어가면 사실은 끝물에 나는 들어가는 거고, 내가 고점에 상수를 잡고 결국 마이너스가 되고 물 타다가 뭐 손해를 보고 파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으려면 지금 비인기지만 그 비인기 종목에서 대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IT라고 하면 네카오가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해당하는 지금은 소외된 섹터지만 그 소외된 섹터의 대장들을 잡고 있으면 결국 시간이 지나서 그 섹터에 돈이 들어오는 유동성이 몰리는 시기가 왔을 때는 나는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려면 첫 번째 잘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떨어져도 버틸 수 있는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뭐 잠깐 이 부분에서 또 얘기를 하자면, 지금 개인들이 또 돈을 잃는 걸 보면 개인들은 정해놓은 자금으로 주식을 투자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이다라고 하면 일단 한 8, 90은 질러요. 그리고 나면 물탈 돈이 없는 거죠. 10밖에.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죠. 흔히 존버라고 하는. 근데 기관도 존버를 하죠. 외국인 투자자도 존버를 하고, 대신에 그들은 존버를 할 때도 사요. 사서 단가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아니면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판단했을 때 안 돼 싶으면은 뭐 손절 보더라도 팔지만, 어찌됐건 그들이 하는 존버와 개인이 하는 존버는 다르거든요. 계속 자금이 수혈되다 보니까 그들은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건데, 개인은 더 이상 수혈되지 않는 정해진 자금 내에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잃게 되는 거고, 그럼 내가 그 정해진 그 자금 내에서의 운영을 하는데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인기 있다라고 뛰어드는 게 아니라, 지금 인기 없는 예를 들어 제가 생각에는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많이 떨어지고 지금도 사실 별로 재미가 없죠. 오히려 그런 종목의 대장들을 미리 사놓고 뭐 기다리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물론 재미가 없죠. 그냥 마냥 보고 있으면 재미가 없는데, 사실 주식이나 경제적인 파이프라인들을 재미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섹터를 얘기를 하자면, 개인적으로는 뭐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폐배터리가 이제 배터리라고 하면 친환경 때문에 곽광을 받은 거고, 근데 사실 그걸 원자재를 채굴하는 니켈이든 망간이든 코발트든 그런 걸 채굴하는데 또 환경 오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이 배터리에 대한 재활용에 관심이 많고, 실제로 이제 폐배터리 기업들도 지금 이제 막 스멀스멀 상장하기 시작하면서 곽광을 받고 있는데,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이랑 중국에서 18년도부터 이제 2차 전지가 쓰이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기자동차가 늘어나면서. 근데 보시면은 뭐 이 배터리라는 게 SOH라는 게 있잖아요. 스테이트 오브 헬스라고 해서 만충을 했을 때 제조사가 보증하는 기간인데, 예를 들어 핸드폰도 마찬가지지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만충했을 때 빨리 배터리가 떨어지잖아요. 예를 들어 뭐 그 SOH를 보통 80%가 이하로 되면 뭐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재활용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는 건데, 근데 그걸 보통 10년으로 보거든요. 근데 18년도로 잡더라도 뭐 10년 뒤면 28년도잖아요. 그럼 아직까지 한참 남았죠. 그래서 폐배터리를 뭐 지금부터 막 사야 돼. 예를 들어 성일하이텍이 이제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뭐 지금 많이 빠졌다가 다시 좀 올랐다가 조금 빠지고 있긴 한데, 사실 지금 이 가격은 저는 좀 비싸다라고 보고, 그리고 아직 그 보호예수 물량이 많이 안 풀렸거든요. 신규 상장주는 특히 보유수 물량, 기간이 투자된 물량들이 많죠. 네. 그래서 뭐 7월 말 되면은 또 많이 풀리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쿨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상 좋다라고 하면 이렇게 뭐 달려들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과열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근데 그럼 28년도 때 가격이 빵 뛸 거냐? 그걸 생각해 보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선반영이 되니까 그러기 전에 뭐 길목에 서 있어야겠죠. 그 시점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제 생각에는 과열돼 있다라고 보고, 아니면 폐배터리 말고도 조선주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라고 보는데, 조선이라는 게 수주 산업이잖아요. 배 한 척을 만드는 게 아파트 하나를 짓는 것과 똑같거든요. 설계를 1년 동안 해야 되고, 설계하는데 시간이 오히려 더 걸리죠. 설계도 해야 되고, 그걸 이제 건조를 하는데 뭐 2년 내지 3년이 걸리고, 보면 설계에서부터 건조해서 생산을 하는 데까지 뭐 최소한 3, 4년은 걸리니까. 근데 이게 또 구조 자체가 헤비테일 구조다 보니까 뭐 이런 돈을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치르는데 잔금 비중이 한 60, 70%거든요. 그럼 잔금을 치르는데 이 잔금이라는 거는 계약할 때 정해지는 거잖아요. 받는 거는 3, 4년 뒤지만. 메이저 3개사 뭐 HD 현대라던가 대우조선해양이라던가 삼성중공업이라던가 이런 회사들이 이제 22년도, 23년도 적자잖아요. 지금도 적자거든요. 그래서 2분기도 흑자 전환하니 많이 하는데 뭐 적자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지금 받는 물량이 19년도 때, 18, 19, 20년도 때 이제 저가 수주했던 물량들이니까 당연히 이제 적자인 건데, 지금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21년도부터 해가지고 22년도 때 뭐 신조 성과가 과거 수준까지 올라왔고, 이때 계약한 도크를 꽉 채운 뒤에 재가격으로 받고 계약한 물량들은 아직 수익화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뭐 시간이 좀 걸리긴 한데, 그래봤자 한 2, 3년 뒤죠. 그리고 이제 뭐 분기 이익은 뭐 3분기 때 되면은 흑자로 돌아설 거라는 게 지배적이고. 근데 주가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거든요. 일단 재미가 없으니까요. 아직 뭐 이렇게 주식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변동폭이 커야 재미를 느끼니까. 근데 이제 아직 그렇게 변동폭이 크지 않으니까 재미는 없지만, 근데 향후에 실적이 가시화될 거라는 거는 명확한 사실이고, 그러면 저는 재미없는 주식이지만 조선주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반도체 그리고 폐배터리, 조선 이 세 개 정도 업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일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특정 분야 주식을 투자할 때 해당 섹터 업종에 대해서 이 정도 공부는 그래도 하셔야지 좀 유의미한 투자 수익을 거둬갈 수 있다, 이런 취지로도 좀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